이 나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유럽 전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 나무를 키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국민나무라 부르고 누군가는 이 나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뿌리 뽑은 나무를 왜 한국만 지켜낸 걸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르트 레벤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식물학을 가르치고 있죠. 아니, 정확히는 가르치고 있었다가 맞습니다. 이제 65세의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왔어요. 바로 침입종 식물의 제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 식물계의 경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별명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지난 40년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외래 침입종들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것이 바로 아카시아입니다. 정확히는 아카시나무죠. 이 나무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예요. 북미에서 온 이 녀석은 유럽 땅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토종 식물들을 밀어내고 생태계를 교란시켜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카시나무 제거 작업이 한창이에요. 제가 이 일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균형 위에 서 있어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그 섬세한 조화를 외래종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침입종에겐 잡이 없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동료들은 제가 너무 강경하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아카시아 국제 퇴치 보고서를 완성했거든요. 40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모두 담아낸 역작이죠. 이 보고서는 전 세계 30개국의 아카시나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카시나무는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포도밭을 침범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올리브 농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토종 참나무 숲을 밀어내고 있죠. 그런데 한 나라만 예외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보고서를 검토하던 동료들이 한국만큼은 아카시나무가 문제없다고 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조사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한국만 예외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동료들이 보여준 한국 자료를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카시나무를 밀원수라고 부르며 꿀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산림청 자료에서는 토양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카시나무는 질소 고정으로 토양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리는 식물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과학자로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 동료인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볼 생각이야. 한스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한국요? 왜 갑자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40년간 쌓아온 내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야. 은퇴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겠다고요. 한국의 아카시나무가 정말 다른지 아니면 단순히 조사가 잘못된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주변 산들이 온통 초록빛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본 아카시나무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울창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충북 단양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아카시나무 군락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들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산마다 아카시나무가 보였는데 독일에서처럼 다른 나무들을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단양에 도착한 건 5월 15일 오후였습니다. 마침 아카시나무 꽃이 만개한 시기였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달콤한 향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진한 꽃향기는 독일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자락으로 올라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얀 꽃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아카시나무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외국분이 아카시아 꽃 구경하러 오셨네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아카시 꽃을 따고 계시더군요. 꽃을 따시는 건가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카시아 꽃전은 정말 맛있어요. 부침개로 해 먹으면 향이 끝내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침입종인 아카시나무 꽃을 먹는다고요?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곳곳에 하얀 상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벌통이었어요. 벌들이 신나게 아카시 꽃을 오가며 꿀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아카시아 꿀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에게 물어보니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꿀의 70%가 아카시아 꿀이에요. 최고급 꿀이죠.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침입종이라고 생각했던 아카시나무가 이 나라에서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3355 짝을 이뤄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으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태계 파괴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생태계 파괴라는 거예요? 아카시나무는 침입종이에요. 토종 식물들을 죽이는 나쁜 나무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카시아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온 나무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아카시아 없으면 우리 산이 어떻게 돼요? 민둥산이 될 텐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아카시나무는 문제가 있는 나무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40년간 연구해온 제 이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양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아카시 꽃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이 나무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그 다음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산에서 뵌 것 같은데 저는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정윤석이라는 분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생태학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환경 NGO에서 생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바로 한국의 아카시아는 정말 유해한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선생님이 독일에서 오신 식물학자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누구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정종태라고 하시는데요. 1970년대부터 이 지역에 아카시아를 심으신 분입니다. 퇴역 산림청 임업사셨어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아카시나무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산증인을 만날 기회였거든요. 정윤석의 안내로 마을 한쪽에 자리한 작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아카시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독일에서 오신 식물학자 선생님이에요. 72세의 정종태 어르신이 마루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이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기억력이 좋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뭐 때문에 우리 시골까지 오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카시나무가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정종태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카시아 없었으면 우리 산 다 벌거숭이였지. 그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1950년대 우리나라 산들을 보셨나요? 정종태 어르신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때는 정말 민둥산이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까지 거치면서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나무 다 베어갔어요. 군수물자 만든다고 철도 깔아놓고 송탄까지 실어날랐지. 해방되고 나서도 전쟁 나고 사람들은 땔감 구하려고 나무 뿌리까지 파냈어요.
정윤석이 아버지 말씀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산림 녹화율이 30%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64%인데 말이죠. 정종태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 산림청에 들어갔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뭘 심을 것인가였어요. 토종 나무들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렸지요. 그런데 아카시아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빨리 자라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뎌냈어요. 더 중요한 건 뿌리에서 질소를 만들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소 고정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유럽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장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우린 뿌리라도 내리는 나무가 필요했어요. 살아남은 게 아카시아였지. 정종태 어르신의 눈에 깊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산이 헐벗으니까 비 오면 홍수 나고 가뭄 들면 물이 없고 사람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정윤석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아카시아들이 40년, 50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참나무, 소나무 같은 토종 나무들이 다시 자라고 있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스로 줄어든다고요? 네, 아카시아는 선구수종이에요. 황폐한 땅을 먼저 점령해서 토양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죠. 이건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카시나무가 계속 번식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생태순환의 한 과정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저는 정종태 어르신과 정윤석 부자와 함께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70년대에 심어진 아카시나무 숲에서는 정말로 참나무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천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종태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그때 제가 15살이었는데 우리 집 뒷산을 올라가면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지요. 어르신의 눈빛이 멀어지며 과거를 회상하고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산림 파괴의 참상을 몸소 겪으신 분이었거든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의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베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철도 깔 때 침목 만든다고, 탄광에서 갱목 쓴다고, 군수물자 조달한다고 해서 일본 본토로 실어 날렸다는 거예요. 6.25 터지고 나서는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추위에 얼어 죽겠으니까 나무 뿌리까지 파서 뗐거든요. 심지어 관까지 땔감으로 썼다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1960년대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군요. 농사지을 연료가 없으니까 볏짚도 모자라서 산에서 뭐든 주워와야 했다는 겁니다. 정윤석이 보충 설명을 해주기로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목재 소비량이 0.03세제곱미터로 지금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해요. 정종태 어르신이 산림청에 들어간 건 1970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국이 거의 민둥산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홍수 피해가 심했어요. 처음엔 소나무를 심으려고 했답니다. 우리나라 토종 나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소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20년은 걸리거든요. 그동안 또 홍수가 얼마나 날 텐데요? 그때 독일 산림 전문가가 와서 아카시아를 추천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전문가라니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1900년대 초에 처음 들어온 것도 독일 총영사 추천이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퍼지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한 건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치산 녹화 사업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 심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나무들은 시들거나 죽는데 아카시아만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어르신은 아카시나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뿌리에 혹 같은 게 달려서 거기서 질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땅이 척박해도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근류균과의 공생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도 잘 아는 현상이었죠.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건 40년, 50년이 지나니까 아카시나무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대신 참나무와 소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카시나무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연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정윤석이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아카시나무는 전형적인 선구 수종으로 생태계 복원의 첫 단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땅을 개선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극상림의 자리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100년 뒤에는 우리가 심은 아카시아 대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대신 원래 있던 나무들이 돌아올 겁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카시나무가 끝없이 번식하면서 토종 식물을 밀어내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어르신과 함께 50년 전에 심으신 아카시나무 숲을 걸었는데 정말로 숲 곳곳에서 참나무와 소나무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연의 복원력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산림 생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윤석이 조사 장비를 빌려주었고 정종태 어르신이 추천해주신 몇 곳의 아카시나무 숲을 체계적으로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1970년에 심어진 50년생 아카시나무 숲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카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참나무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pH 수치가 6.5로 중성에 가까웠어요. 독일의 아카시나무 서식지는 대부분 산성 토양인데 말이죠. 질소 함량도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과도하게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아카시나무가 질소를 과도하게 공급해서 토종 식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균형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생물 다양성이었습니다. 아카시나무 숲 안에서 총 47종의 식물을 발견했어요. 독일의 아카시나무 서식지에서는 보통 10-15종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거든요. 특히 야생화들이 많았습니다. 제비꽃, 민들레, 도라지꽃 등이 아카시나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두 번째로 조사한 곳은 1980년에 심어진 40년생 숲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아카시나무의 밀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헥타르당 나무 수가 처음 심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더군요. 자연 간벌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정윤석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카시아는 스스로 밀도를 조절하는 특성이 있어요. 너무 빽빽하면 일부가 자연적으로 사라지죠. 이는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아카시나무는 계속해서 번식하면서 밀도를 높이는데 한국의 아카시나무는 적정 밀도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조사지는 1990년에 심어진 30년생 숲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카시나무 아래서 참나무 치수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높이가 2에서 3m에 달하는 젊은 참나무들이 숲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토양을 파보니 아카시나무 뿌리와 참나무 뿌리가 얽혀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뿌리를 관찰해보니 균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카시나무가 고정한 질소를 참나무가 함께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저는 혼잣말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40년간 연구해온 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조사한 곳은 2000년에 심어진 20년생 숲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천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숲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참나무와 소나무 새싹들이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카시나무의 번식력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카시나무가 뿌리를 통해 무성생식으로 빠르게 번식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종자를 통한 유성생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조사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아카시나무는 분명히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기후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토양 조건의 차이일까요? 정윤석이 가져다준 자료를 보니 한국의 아카시나무 생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특히 천이 과정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50년 이상 된 아카시나무 숲의 90% 이상에서 토종 수종으로의 천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독일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하면서 아카시나무에 대한 제 기존 인식을 재검토해야겠다고 썼어요. 조사 셋째 날 정윤석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세대째 아카시꿀을 생산하는 양봉 농가가 있다고 하더군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카시나무 숲 한가운데 하얀 벌통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벌통이 산 전체에 펼쳐져 있었어요.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김성호라는 양봉업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베테랑이었어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아카시아 연구하러요? 김성호 씨가 반가워하며 벌통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벌들이 아카시꽃과 벌통을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말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이 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꿀을 모으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봉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벌통 하나에서 아카시아 철 한 달 동안 20kg에서 30kg은 나와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카시나무를 해충 서식지 정도로만 여겼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성호 씨가 벌통을 열어서 꿀틀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황금색 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손가락에 묻혀서 맛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카시아 꿀이에요.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죠. 정윤석이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양봉 농가가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아카시아 꿀로 생계를 유지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만 가구라면 적어도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카시나무로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독일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나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김성호 씨가 꿀의 성분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시꿀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완벽하다고 하더군요. 또한 미네랄 함량도 다른 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했어요. 특히 질소 함량이 기가 막혀요. 김성호 씨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질소 함량이요? 네,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에서 질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꽃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분석해보니 다른 꿀보다 아미노산이 2배나 많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아카시나무의 질소 고정 능력이 꿀의 품질까지 향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꿀벌들의 행동도 흥미로웠어요. 독일에서 본 꿀벌들보다 훨씬 활발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카시꽃의 풍부한 꿀과 화분이 벌들의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벌들도 아카시아를 좋아해요. 다른 꽃보다 꿀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성호 씨가 벌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벌들이 다른 꽃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카시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꿀 가공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꿀틀에서 꿀을 빼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병에 담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3대째 이어온 기술과 노하우가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카시아 꿀을 만들어 왔어요. 아버지도 저도 이제 제 아들도 이 일을 하고 있죠. 김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카시나무가 그들 가족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김성호 씨 댁에서 저녁을 얻어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카시꿀의 효능, 양봉업의 어려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카시아가 없었다면 우리 양봉업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김성호 씨의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침입종으로 여겨지는 나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정윤석이 미안해하면서 설명하기로는 지역 신문사 기자가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고 하더군요. 독일 식물학자 아카시아 연구위의 단양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빗발쳤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단양군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알베르트 레벤슈타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복잡한 내용은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통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아카시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제가 40년간 가지고 있던 아카시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모두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을 한국에서 목격했습니다. 아카시아가 침입종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유럽에서는 아카시아가 토종 식물을 밀어내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토양을 개선한 후 자연스럽게 토종 수종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카시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의 기준이 한국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카시아를 성공적으로 길들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아카시아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을 되살린 희망의 상징이고 2만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자원이며 생태계 복원을 돕는 자연의 조력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카시아를 무조건 제거해야 할 침입종으로만 봤던 제 학문적 편견을 사과합니다. 그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카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물은 환경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정종태 어르신도 오셨더군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카시아를 이해해 주셔서요. 김성호 씨도 와 있었어요. 그분은 아카시꿀 한 병을 선물로 주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걸 독일에 가져가셔서 동료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아카시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기자회견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학자 한국 아카시아의 무릎 꿇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터넷에는 제가 고개 숙이는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 아카시아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질 것 같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로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2주간의 체류를 마무리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종태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차를 우리고 계셨어요. 제가 오는 것을 보시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셨습니다. 벌써 가시는군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이 마당으로 나가시더니 아카시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따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황금빛 아카시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어르신이 꿀병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사람이랑 같아. 어디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다르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아카시나무라도 독일에서는 침입종이지만 한국에서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진리였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은퇴 전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보고서 작성이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교란종인가, 공생의 지혜인가, 한국 아카시아 보고서.
40년간의 연구 인생을 마무리하는 보고서치고는 완벽한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3주가 걸렸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아카시나무의 독특한 생태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자연 천위를 통한 생태계 복원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종태 어르신이 들려주신 역사와 김성호 씨가 보여준 양봉업의 현실을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죠. 은퇴식 당일 동료들 앞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국에서 만난 기적 아카시아의 재발견이었어요. 40년간 함께해온 동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후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연구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편견 없는 과학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다면? 저는 정종태 어르신이 주신 아카식구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카시아가 한국에서는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에도 어느새 봄이 찾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한국의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5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아카시나무들이 하얀 꽃을 활짝 피웠을 거예요.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송이처럼 하늘거릴 겁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꿀벌들이 분주하게 꽃과 벌통을 오가며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고 있겠죠. 윙윙거리는 벌들의 소리가 산 전체를 가득 채우면서 말이에요. 정종태 어르신도 지금쯤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평생을 바쳐 가꾼 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아카시나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과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